최근에 중국 경제 얘기 많이 하면서 코로나 완화 얘기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좀 걱정. 예, 중국하면 뭐 이런 부동산이 부분이고요. 30%, 뭐 홍콩은 40% 가까이 되니까 중국 얘기 안 할 수 없고.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시장도 예, 상당히 오늘 얘기는 우리 네. 부동산이죠, 국내 네, 부동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듣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광수 수석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얘기 가끔 하는데 예. 오늘 아주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한번 쭉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죠. 체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또 2023년 앞두고 어제 뭐 있으니까. 종부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하던데 뭐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거래량은 급감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수요 공급으로만 살펴보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네. 공급이 증가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 높은 가격에 집을 살 사람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격도 떨어지고 또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금리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해 올라가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선뜻 집을 살 마음이 안 들고 못 갖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네. 금리 인상이 어떤 네. 트리거로 네네. 작용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네네. 이유는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몇 년간. 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랐으면 사실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외 뭐 경제 변수라든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전망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이 네. 그냥 단순히 금리 인상으로 보면 네.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겠네. 뭐 픽업하면 네. 그러면 네. 집 다시? 사야 되느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더 이상 오르지 않더라도 가격이 계속 높게 있어요. 네. 그럼 시장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가격이 높다는 게 최근 한 뭐 2018년부터 한 4년 정도에 사실은 급격하게. 많이 네. 올랐잖아요. 뭐 체감적으로는 거의 2배, 뭐 이 정도도 올랐다고 봐지고 또 마침 전 정부 때 그때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거꾸로 가보면 가격이 그때 왜 올랐죠? 이제 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집을 살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네. 그 원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가 인하되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했고 예. 또 어떤 정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 네. 뭐 전세 가격도 인상되고 예. 그러면서 최근까지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는 수요가 급증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네. 수요 중에서도 투자 수요, 투자 수요. 네, 실수요가 아니고요. 네.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갭 투자 비율이 네. 서울만 기준으로 할 때 과거 평균은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 2, 3년간은 40%대로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그렇죠. 전세가를 이용해서 매수를 그렇죠. 하는. 네. 전세 끼고 사는데 네. 저희가 실수요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전세를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있고. 네. 왜냐하면 1주택자도 사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집을 사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아니면 뭐 그런 본인 거. 임대도 사고 그렇죠,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투자 수요가 급증한 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그런 투자 수요가 줄은 게 금리 인하라든가 공급 부족,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지난 4년과 비교해 보면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거 더하기 예. 가장 또 말씀드리지만 네. 본질적으로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네. 이제 돈 많이 못 벌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예. 네. 그러면 사실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은행에 넣어도 5% 6% 주는데 네, 예. 굳이 제가 집값 떨어질 것 같고 안 오를 것 같은데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 목적. 그러면 지금 레벨이
아까 제가 뭐 2018년 예를 들었지만 2018년 정도에 비하면 그 정도까지 다 다시 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더 위에 있나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네. 평균 거래 가격은 9%에서 1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볼 때 과잉해서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몇몇 이제 하락 거래, 급감한 거래들만 보시니까 네. 마치 뭐 2019년, 18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예. 한 8%에서 9% 떨어진 거고, 9%에서 10% 떨어진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2018년부터 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언론 같은 거 말고 이런 똑같은 기준의 통계를 보면 몇 프로 오른 건가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한 2배 오른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럼 한 50% 오른 건가요? 감이 좋으신데요. 한 네. 60% 상승했어요. 60%요? 네. 그럼 60% 올라서 100원이 160원 됐다가 거기서 10% 빠졌으면 16원 빠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146원? 네, 그래도 아직도 46% 올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모든 원인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원인을 이미 많이 올라 있다 몇 년간 그걸로 봐야만 진단이 정확하다라는 게 이제 위원님 의견이신데 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전망할 때도 네. 그래야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3년이 네. 내년도를 한번 전망해 보시자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내년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화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입니다. 네. 최근에 그 둔촌주공 아파트도 사실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좀 낮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가 잘 안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도 전세는 떨어지고 하락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는 더 아까 평균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평균 집값이 올해보다도 훨씬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전세 월세화도 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던 게 올해 또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네. 왜 그 근본적인 원인도 살펴봐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론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네. 저희가 전세 시장을 볼 때 월세 가격이 그러면 월세 수요가 많아져서 월세 가격이 오르면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전세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을 결정하는 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입주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또 전세를 수요하느냐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내년에 좋지 않다는 거죠. 네. 뭐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의 추세였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나갔으니까 전세 대출이 어려워졌으니까 다시 좀 월세로 환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전세 대출이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차인들이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전세를 올려주는 것보다 지금 월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이자 비용이 덜 듭니다. 은행에서 대출 너무 받아서 비싸져서. 전세를 네. 올려주는 것보다. 그리고 또 전세 들었다가 집값 많이 내려가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뭐 여러 가지 네. 뭐 깡통주택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금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60%가 오르고 10%밖에 안 빠졌다면 100호 게 지금 145원이 돼 있는데 네. 아직도 뭐 제자리에 갈래도 거의 지금부터도 50%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원이 200원으로 가면 100% 오르지만 예. 200원짜리가 100원으로 가면 50% 50% 빠지는 빠진다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네. 그 숫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예, 생각해 예. 보시는데 일단 제자리로 간다는 말이 그때가 이제 정상적이느냐 예, 그런데요. 이건 아니고 또 그동안 또 경제 성장도 있었고 예. 소득 수준 성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합리적으로 추정을 좀 해보면 네. 내년 집값은 평균적으로 전국 기준 26% 정도 하락을 전망하고 26% 있습니다. 정도?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 해서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때 2019년 하반기 네. 정도의 집값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26% 하락은 기준은 올해를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올해 9월 9월 기준으로. 기준으로 네. 26% 네, 하락을 네.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게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은 없습니까? 경제?
일단 최근에 예를 들면 네. 2021년도에 집값이 급등할 때 네. 무주택자분들 103만 명이 네. 집을 매입해요. 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무주택자분들한테 집을 팔거든요. 네.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대부분 뭐 30대나 40대의 근로소득자들이 네, 대부분이었고 네. 그분들이 높은 가격에 네.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 예, 거죠. 예. 근데 만약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예. 집값이 떨어지면 일단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네. 크죠.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네. 그리고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내 소비라든가 네. 아니면 직접적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예. 국내의 내수에 대한 그런 경기도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또 뭐 네. 최근에 보면은 그 뭐 PF나 뭐 이런 것들에서 뭐 물론 그분들이 좀 무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또 뭐 부도가 난다든가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부작용도 예전에 보면 건설 경기 쪽에서 문제가 되면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면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은데 네. 이런 쪽의 문제는 뭐 어떻게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예, 문제가 예,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주택 공급 문제는 네. 항상 시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집값은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죠. 네. 그런데 빠르게 오를 때 많은 사업자들은 그때 땅을 사고 그렇죠. 마치 계속 오를 것처럼 높은 가격에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이니까 나 이익을 많이 네. 벌 거야 이런 예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높게 산 땅값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부동산 PF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높게 샀다 그러면 좀 연기하면 되잖아요, 사업. 네, 뭐 그렇게 못 하겠죠. 비용이 더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예. 예. 플러스 뭐냐면 지금 부동산 PF 만기 연장이 쉽지 않습니다. 예. 뭐 레고랜드 예. 사태로부터 예, 예, 출발해서. 예,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사면 초과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하면 미분양이 나는. 네. 근데 일단 사업자나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하는 게 낫겠죠. 그 두 가지 선택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궁지에 몰린 물량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물량을 이제 추정해 보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 한 12만에서 15만, 뭐 많게는 17만까지도 추정이 되는데요. 수도권 아니요, 전국적으로.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런 물량들이 울며 겨자 먹기시로 분양을 하는데 사실 분양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미분양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네. 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PF의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부동산 PF가 그 수도권 말고 지방에도 많이 많습니다. 예. 그럼요. 근데 지방은 심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지방은 네. 초기 분양률이 지난해 초에는 80% 90%였다가 네. 지금은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채를 분양했는데 15명만 네, 청약을 네, 참여했습니다. 네. 근데 그 15명이 계약을 할까요? 안 하죠.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지금. 그래서 그냥 받았던 사람도 입주할 때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 예. 계약금 내고 계약금 취소 상황도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네. 가격이 네. 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네. 근데 좋은 건가? 근데 많이 올랐다 이렇게 또 많이 빠지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데 정부도 너무 부담이 안 되게 좀 내리는 거를 좀 연착륙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급락하고 네. 그리고 급상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아, 예, 거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처럼 돼 있어요. 주식보다 더 하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빠진다고 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주식시장이 회복합니까? 네. 쉽지 않죠. 그건 심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도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쉽지 않은 문제다. 큰 방향을 바꾸기에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격을 움직이고 그리고 가격에 근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을 일으키는 게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전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가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은 상당 기간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부는 낮추는 쪽으로 가면 부작용이 심해지니
뭐 정부가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이런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정부의 정책은 네. 조금씩 이미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규제 지역도 좀 풀어주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재건축 규제 완화도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 속으로 이미 전환됐다고 좀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누를 수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연착륙. 그렇죠. 좀 살살 그렇죠. 빠지라는 거죠. 네, 빠져 네. 빠지되 살살 빠져라. 근데 자산시장에 그게 네, 그렇죠. 연착륙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참 정책과 심리라는 게 규제를 할 때는 심리가 정말 많이 오히려 살아나서 가격이 막 폭등을 했던 걸 우리가 겪었고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패닉 바잉의 영끌에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풀어줘도 사실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은 상황인데 이렇게 심리가 한번 형성이 되면 과연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 언제쯤 변곡점이 올까? 이런 게 또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잖아요. 생각하시는 변곡점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심리에 흔들리지 네.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 네. 그게 저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쉽게 말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투자하는 분들이 시장에 그러면 다시 들어올 때가 시장이 변곡점을 만들 겁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왜 들어올까요? 돈이 쉽게 말해서 돈이 된다고 생각할 때. 네, 오른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충분히 싸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벌 것 같아. 네. 그 시점이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런 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시점은 언제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지금 주식시장처럼. 네. 그러면 가격은 계속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똑같이 가격이 빠지고 낮은 수준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이 다시 회복합니다. 아니 거래량이요. 거래량. 거래량이. 그러면 누군가 그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격의 변곡점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금리가 떨어질 때가 그 변곡점이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금리가 안 떨어져도요.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거래량이 는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가격이고 그리고 그 가격대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실은 급등한 시기에 네. 그 너무 급등한 걸 막기 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뭐 네. 취득세도 뭐 맞습니다. 8%도 되고 12%도 되고 하는데 이런 거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내린다고 쉽게 거래량이 늘어날까요? 12% 취득세 내고 사가지고 뭐 얼마가 올라야 본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거래량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변화가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정책도 사실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투기과열지구에 세 채 이상을 살 때 네, 12%를 예. 내는 거고 두 채면 8%인데 네, 네. 한 채를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취득세가 적게 드니까. 네, 예. 그러니까 누군가 또 그 살 때는 그런 변곡점을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런 또 정책도 변화할 수 아, 예.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거래 절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등해서 문제일 때 문제로 많이 지적했던 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정책도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도 좀 완화하고 재개발도 좀 많이 빠른 시기에 하려고 하고 그 공급은 좀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나요? 실제로? 흥미로운 사실은 네. 공급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의 주택 공급의 거의 80% 이상은 민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공공으로 의지에 따라서 공공을 늘리거나 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민간은 주택 공급을 왜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이 계속 증가했던 거죠. 근데 왜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냐면 네.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속도에 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큼 공급이 시차 때문에 못 쫓아간 거죠. 네. 그래서 정책으로 공급을 조율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줘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낮아지면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규제 풀어주라는 건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공급을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공급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조율하는 것보다 정부는 공공 중심의 공급을 늘려야 되고 사실 지금 한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건 20억, 30억짜리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거지. 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막 거기에서 붙여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집값이 안정될 거다? 아니 지금 20억짜리 집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공급은 시장 안정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거복지를 위한 그런 공급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민간 공급이라고 말씀하신 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아니요.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건설회사. 건설회사들이 민간에서 땅을 사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은 민간 공급이잖아요. 네. 땅 주인이 공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네. 그냥 질문은 이게 부동산을 보니까 뭐 꼭 주식처럼 요즘은 미국 부동산이 내리면 한국도 내리고 중국이 내리면 한국도 내리고 좀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 공조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한국의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뭐 미국의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이런 것도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게 움직임에도? 보시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동조화되어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선진국 국가들이 네. 부동산이 자본화돼 있고 네. 금융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움직입니다. 네. 마치 미국의 주식이 빠지면 한국의 주식도 빠지고 네. 오르면 오르는 것처럼 사실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 세계 집값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예, 많이 빠지고 있죠. 미국도 예, 지금 예, 많이 빠지고 있고 중국은 뭐 난리가 났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예. 그리고 그동안 2, 3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네, 지역인데 예. 이런 지역에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변화도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뭐 미국 사람이 한국 주식 사는데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은 별로 아직 안 사는데 많이 그래도 사지 않나요? 들리는 별로 얘기는 뭐 중국인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면에서 실제로 플로우가 별로 안 일어나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서로 뭐 크로스오버하면서 사진을 네. 했는데 네. 일단 흐름은 네. 시차가 있지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근데 한국과 특히 미국이나 이런 지역하고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주택 가격이 빠지면 전세 가격도 빠지고 월세도 빠질 가능성이 되게 커집니다. 네. 예,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지역은 집값 하락 대비해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폭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서브프라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택 가격은 폭락하는데 임대료는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빠졌을 때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하기 더 좋은 지역은 사실 그런 지역이죠. 네. 가격은 빠지는데 임대료가 유지되는 지역. 네. 근데 한국은 같이 움직이니까 사실 리스크가 좀 더 커집니다. 그렇군요. 네. 예, 부동산도 글로벌화돼 있고 예, 그렇네요. 2023년을 앞두고 지금 좀 얼어있는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위원님 좀 못다한 얘기라든지 정리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한 네.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한국의 많은 분들은 이제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가장 맞아요. 크고 되게 네. 중요한 네. 자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스스로 뭐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나는 부동산 몇 년 해봤는데 나 예. 잘 알아. 다 전문가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부동산을 잘 살펴보면 특히 한국 부동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움직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네.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 있게 네. 시장도 보시고 공부도 맞습니다. 많이 하셨으면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그런 관점에서 2023년도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고 부동산을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은 뭐 특히 집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힘드셨고 네. 심지어 뭐 조롱도 받으셨잖아요. 네. 뭐 벼락거지라고 해서. 네. 아이고.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픈데 네.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격이 빠지면 영원히 빠질 것처럼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근데 자산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고 또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서 내 집 마련도 하시고 또 장기적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주 나오셔서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진짜요. 좋겠습니다. 네. 2023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살펴볼 중요한 시기이긴 예, 하다라는 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광수 수석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